오늘은 진도를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기회비용이 커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22강 지렛대 효과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뭐냐면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 투자론의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의 통제라고 하는 위험의 처리에 관한 것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이론, 효율적 전선, 그리고 이제 시간 가치, 그 다음에 영업수지,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기법, 어림셈법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는 투자로는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를 보시면은요, 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수익률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타인 자본 비율을 높임에 따라서 자기 자본의 이익만 확대되어 아니면 손해도 확대될 수 있어. 손해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높이면, 타인 자본을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손해 그리고 이게 확대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지렛대 효과에 뒤따르는 위험,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전세를 안고 집을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다. 이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원칙적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잖아. 전세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은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담보권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렛대 효과는요, 자기 자본의 이익을 가져올 적에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의 손실을 갖고 올 때 이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냐 아니면 부의 지렛대 효과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저당 수익률, 즉 이자율입니다. 저당 상수가 아닙니다. 여기는 저당 수익률, 즉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 종합 환원율이라고 하죠. 예,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싼 이자 끌고 왔다, 이자율이 작다, 예? 그럴 적엔 정의 지렛대 효과로,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의 결론은 뭐냐? 그거 굵은 것이에요. 전체 수익률보다 내 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것,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 반면에 이 비싼 이자를 끌고 왔어, 이럴 적에 전체 수익률보다 내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 이것을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1번부터 보세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져. 그런데 타인 자본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위험도 커진다. 이때 말하는 이 채무불이행 위험,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이게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 그 다음 2번,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높이면 정의 지렛대 효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의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변경시킨다고 해가지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부의 지렛대 효과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게 4번 내용이고요. 5번. 그게 3번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러나 저당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지렛대 효과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를 거기 표시한 거 보면 저당 이자율,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 요 관계를 논하는 것이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와 부의 지렛대 효과를 결정해 주는 건 결국 뭐냐면 저당 이자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이자율을 높이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부의 지렛대 효과로 바뀌게 되겠죠. 왜? 총 투자 수익률보다 커질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결정해 주는 그 근본적인 거는 이자율의 크기야. 그래서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바뀐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작아질 수는 있어도 정이 부로, 부가 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거기 설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법을 비교한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저당 투자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라 해가지고 이자율로 거기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률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저당 투자액과 부채 서비스액을 결정해주는 저당 상수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과 저당 상수, 요 차이가 여러분들 수익률법과 지렛대 효과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수익의 맨 꼭대기를 보시면은 지렛대 효과는 순소득만 포함한다, 자본소득도 합친다. 거긴 자본소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지렛대 효과하고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기법, 요 두 가지는 자본소득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자본소득이 또 옛날 말 같아. 또 뭔지 또 기억이 안 나. 자본소득은 뭐죠? 물건을 팔면서, 그죠? 물건의 가치가 바뀌는 거, 그게 자본소득이었어요. 영속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요. 영업소득 외에 자본소득도 존재한다. 그래도 지렛대 효과를 할 땐 자본소득 이게 해. 그래서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거기 옆에 합격 문제 1번을 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5번째,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얼마다? 0이다.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보세요. 3번째 동그라미,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얼마다? 연 2%다.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해준다는 거야. 그걸 더해줘. 이게 지렛대 효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순소득이라고 하는 영업소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총, 저, 지, 순, 저, 지 항상 이거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순돈, 투자액이야. 순돈. 여기 뭐다? 번돈. 근데 여기는 순소득만 한다, 아니면 여기에는 자본소득도 더해진다. 예, 자본소득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일단 3억짜리 부동산이었는데 은행 돈은 2억이고 내 돈은 1억이다.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당상수가 혹시 시험에 적힐 수도 있어. 그건 저당상수 적히면 그 저당상수 갖고 계산을 한다, 아니면 이자율 갖고 계산한다. 저당상수가 적히면 그거 페이크라는 거요. 속이기 위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6%였네요. 그럼 이자율 6%니까 262, 12, 1200만 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3억이었는데 얼마의 수익을 올렸냐면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예, 요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쪽에다 써야겠네요. 그러면 1200에서 2천 벌어서 은행에다가 이자 1200 줬으니까 난 얼마 번 거다? 800. 그럼 1억 갖고 800 벌었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다? 8%다. 그래서 8%,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나와서 이건 어느 책이나 보면은요, 기출문제 수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정. 왜? 그때 올 정답 처리된 거야. 왜냐하면 그 2번이 니은이 대부 비율이 부채 비율로 그때 잘못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정답 처리된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를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자, 1번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 위험은 감소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이때 증가하는 위험을 우리는 금융적 위험이다. 일단 기억은 틀렸어.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대부 비율 50%. 대부 비율로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땐 총저지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대부 비율로 주어지면 총을 100으로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야 이게.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야. 그럼 내 돈도 50이죠. 했는데 거기 보면 총 자본 수익률은 10%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8%래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100에 10%면 10원인데 50에서 8%면 58, 4원.
그러니까 10원에서 벌어가지고 4원 은행에 주니까 난 6원이야. 그럼 50원 갖고 6원이니까 12%다. 해서요, 여러분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50%잖아요. 50%면 이건 산술평균이라 그랬잖아. 산술평균이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절반이 얘가 나오는 거야. 평균 낸 거야. 이게 평균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절반, 그게 10이다. 그러니까 요건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대부비율 50%야? 응, 산술평균이네.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 10, 그 저당 수익률 8,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당연히 10이네. 왜? 8 더하기 12, 20, 반띵하니까 10. 맞네. 이렇게 니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50%로 주어졌을 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몰라. 근데 대부 비율이 50%래. 대부 비율이 얼마요? 대부 비율이 50%다 하면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100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15%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요. 그럼 이건 몇 %다? 그냥 20%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요거의 평균이 요거래니까 50%일 때는 무조건 이걸 갖다가 계산 문제랑 같이 이것까지 혼합해서 내면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50 딱 떨어지게끔 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야? 반띵하면 얼마야? 평균 여러분 어떻게 내는지 몰라? 자, 영어 20점 맞았어요. 예? 수학 40점 맞았어. 평균 몇 점? 30점. 어떻게 알아? 더해서 반띵하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바뀔 수 있다. 틀렸네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레버리지 효과가 정이 부로 부가 정으로 바뀌는 건 오로지 저당 수익률, 즉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을 변화시켜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이 바뀔 적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든 부의 레버리지 효과든 그게 증가,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을 상승시키면 정의 지렛대 효과든 부의 지렛대 효과든 커진다가 답이야. 반면에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을 줄이면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는 줄어든다. 그거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대요. 그러면 이때는 은행에서 빌려오는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똑같으니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가 없다. 해서 리을은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총저지, 순저짓을 하고 그랬습니다. 1번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1년간 영업소득 여기 10억이었고요. 여기 3천이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여기에는 3번 동그라미에 보면 자본소득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억짜리가 2% 올랐대요. 예, 2%면 얼마요? 예? 2천만 원. 2천만 원이 올랐네요. 여기다 2천을 더해 줄 아셔야 이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냐면요, 거기에 보시면 타인 자본 50%래요.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5억, 내 돈 5억이다. 근데 은행 이자율이 얼마냐면요, 거기에 주어져 있겠죠? 맨 끝에 이자율이 4%래요. 그러면 5, 4, 20,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얼마 번 거야? 5천 갖고 2천 은행에 갖다 주니까 3천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 갖고 3천 벌었어. 5억에 3천이니까 몇 프로다? 6%가 된다. 그래서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되면 6%. 그런데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았을 때 이거야, 그냥 이게 타인 자본 없는 거죠. 5%죠. 예, 5%, 6%.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요, 실질적으로 아무 투자의 의미가 없다. 왜? 투자라는 것은, 투자론에서 다루는 투자는 이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모른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러므로 실현 수익률은 투자론에서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것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이고,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투자한, 특정, 요게 중요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야. 특정.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요, 기대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다.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요? 평균. 우리가 평균 분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균,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합격 문제 2번, 그게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그런 형태예요.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 아니니까 이거 평균 내는 거야, 그게요. 예. 그다음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의 수익률로, 요것은요, 여러분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소 수익률. 시험에 나오면 최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와. 틀려.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최대 하면 X야. 고개 드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런 거야. 나 이 부동산에서 나 10% 수익률 나면 나 이거 투자할 거야. 그 10%, 그게 바로 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요구 수익률이야. 그러면 11% 되면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12% 되면, 근데 9% 되면,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 최대라고 나오는데 왜 틀려?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투자 의사의 결정이에요. 투자 의사의 결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중에 뭐가 커야지 투자가 이루어진다? 예? 기가 커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요기 중에 기가 커야 그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적엔 투자가 채택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적엔 투자가 기각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단일 투자를 놓고 우리가 투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이제 보면 수익률과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칠판을 보십시오. 요가 기보다 큽니다. 그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야. 됐어요? 예,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하락한다. 이때 이 가격은 뭐다? 시장 가치다.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다?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 자, 여러분들, 자, 수익률하고 위험은 얘는 비례 관계에 놓인다. 근데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요 뜻이라는 거예요. 수익률은 증가한다. 무슨 수익률이 증가한다? 시장 가치에 의한 수익률이니까 이게 기대. 그래서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시장 가격과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바뀐다. 투자 가치가 바뀐다면 무조건 틀린다 였습니다. 바뀌는 건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지, 시험 문제에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여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여 이렇게 나면 X. 뭐가 바뀌어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문제로, 시장에선 시장 가격과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것이지 요구 수익률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바뀌니까 얘가 점점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뭐랑 같아진다?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아져 가지고 이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시장 메커니즘. 반면에 요보다 기가 커요. 그러면 투자해야 안 해? 투자하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라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된다?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틀렸어요. 예, 수동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하락해. 그래서 결국은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아진다. 결국 뭐가 바뀐다? 바뀌는 건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것이지 요구 수익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 메커니즘은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요 그 첫 번째 예를 들고 할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하면 맞다 틀리다? 그럼 X라는 거야. 어디 투자 가치야? 투자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이 감소하여 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그건 X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 무조건 뭐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죄송합니다. 시장 가치가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 메커니즘을 안다면 여러분들 안 틀리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요런 일이 벌어졌대요. 칠판을 보세요. 요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작아져서 같아지는 거야? 얘가 커져서 같아지는 거요? 요놈, 이놈이 커진다. 기가 커진다라고 써야지 맞다라는 거요. 다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같아지려면 얘가 커져서 이놈이 작아져서 이놈이 작아져서라고 써야지 맞다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그거 틀려. 억울해. 자, 그래서요 거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의한 가치,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고 요구 수익률에 의한 가격, 이걸 투자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거기 써놨습니다. 수익률과 가치는 반비례다. 그 다음에 수익률 위험은 비례한다. 그 바람에 위험과 가치도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여러분들 상호 관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기 투시 외워달라는 거죠. 요기를 뚫어지게 보자. 그래서 요와 기를 비교했을 땐 뭐가 커야? 기가 커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했을 땐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 뜻인 거예요. 자, 고개 드시고 절 보세요. 제가 볼 땐 저 부동산이 5억짜리요. 근데 시장 가서 물어봤더니 3억이래. 근데 5억짜리야 내가 볼 땐. 근데 3억이래. 살래 안 살래? 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저건 5억 가치야. 시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7억이래. 그럼 사 안 사?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얼마? 그게 투자 가치야.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게 시장 가치야. 그러니까 결국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적에 됐습니까? 그리고 결국 투자 가치는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이므로 요구 수익률에 의한 가치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이므로 기대 수익률에 의한 가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옆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익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 해당해서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해서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재산세는 뭐냐면은 이거는 경비기 때문에 차감해.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경비가 아니니까 차감 안 해요. 그래서요, 요 문제, 요 지문, 요거는요 뒤에 가서 우리가 영업수지 하면서 요 지문은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1번 그래서 틀렸어요. 됐어요? 이것만 보고 문제만 보고 이거 그냥 내버렸어. 그랬더니 2번부터 4번까 5번까지 지문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 부분을 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어요. 어디서 푸냐면요, 29강을 보세요. 29강에 보면 뭐가 있죠? 예, 영업수지라는 것이 있죠. 됐어요? 예, 영업수지.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전체 자산의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평균 내는 거요. 자, 일단 상가를 봅시다. 상가 호황일적에. 호황일적에요. 20 곱하기 20 얼마라고 쓸래요? 400이라고 쓰든 4라고 쓰든 그건 여러분들 구미 당기는 대로 쓰세요. 그냥 곱해, 그냥 무조건. 그래서 20 곱하기 20 상가에 400. 그래서 호황에 20 앞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쓰냐면 4라고 쓰세요. 그 다음 오피스텔입니다. 30 곱하기 25입니다. 그러니 얼마 나면 750이죠. 750이라고 쓰든 7.5라고 쓰든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50 곱하기 10 500이죠. 500이라고 쓰든 5라고 쓰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해서 칠판을 보십시오. 더해달라는 거예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6.5가 나오네요. 그 다음 불황일 때입니다. 자, 상가 20 곱하기 10입니다.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이라고 쓰든 2라고 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3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므로 300 또는 3. 자, 세 번째 50 곱하기 8입니다. 5, 8, 40, 400이네요. 4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더하세요. 9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요럴 확률은 몇 프로냐면 호황일 확률은 40%래요. 그러니까 0.498하는 거예요. 요럴 확률은 얼마냐? 60%래. 0.698하는 거예요. 69? 예. 두 배 하면 이렇게 두 배예요. 두 배 하면 33. 또 두 배 해. 왜냐면 여러분들 4라는 건 2 곱하기 2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6.5를 두 배 해줘. 그러면 나오잖아. 그냥 33. 그것도 두 배 하니까 66. 그죠? 그럼 6.6에 5.4 더하니까 얼마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기는 거야.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거 계산기 못 두들길걸? 이거 계산기가 여기다 이렇게 차례대로 두들기면 되나요? 더하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죠? 계산기에 따라 아마 달라질 거예요. 결과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뭐가 커야 된다? 요기 중에 뭐가 커야 된다? 1번 틀렸어요. 자, 2번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고개 드십시오. 뒤에서 할 것이지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런 뜻이에요. 분산이 같을 적에는 평균이 큰 쪽을 선택한다. 그 다음 평균이 같을 적엔 분산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할 적엔 한쪽이 평균도 크고 한쪽이 분산도 크고 다른 쪽이 평균과 분산이 다 작을 적에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단점이다. 그런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변이 계수법에 의해서는 선택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평균 분산이라고 할 때 평균을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로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할 때 분산을 여러분들은 위험으로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알아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나보십시오. 자,
위험이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 좋은 거 좋아? 수익률 나쁜 거 좋아? 그거요. 그게 아까 무슨 얘기냐면 분산이 같을 적에는 평균이 큰 쪽을 선택한다. 평균은 뭐니까? 수익률이니까. 반면에 자, 수익률이 똑같아. A에 투자를 하든 B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다 10%야. 근데 A보다 B가 위험이 더 커. 그럼 위험 큰 쪽을 선택한다? 위험 작은 쪽을 선택한다? 위험 작은 쪽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평균이 같을 적에는 분산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거기 2번 봅시다. 자, A 투자한 B 투자한 기대 수익률이 같대요. 수익률이 같습니다. 근데 A 투자한보다 B 투자한의 표준 편차도 분산하고 똑같아요. 위험이야. 위험이 누가 크다? 예? A 투자한보다 B 투자한의 위험이 더 크대요. 누가? B가 위험이 커요. 그럼 B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호하게 된다? 위험이 작은 A를 선호하게 된다. 2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일수록, 그죠?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낼 적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커진다. 왜? 떠올라줘야죠. 크크가 또 뭔지 모르죠. 자, 고개 드십시오. 요구 수익률이 큰 사람 됐어요? 요구 수익률이 큰 사람 위험 회피형이다.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자, 위험 회피형, 다른 말로 뭐냐면 보수적 투자자. 그다음 위험 선호형,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공격적 투자자. 이게 말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닌데 과거 시험엔 이걸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 뭐다? 짝짝짝.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무조건 크다야. 자, 요구 수익률,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누가 더 크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크다. 그 다음 이거요. 위험 할증률,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누가 더 크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크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누가 더 크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크다. 무조건 보수적 투자자는 뭐다? 크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뭐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요. 그런데 위험을 회피할수록, 즉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틀렸네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다음에 투자와 위험과 기대 수익률, 이겁니다.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그래서 부회가 상관관계를 가진다. X.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된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로 결정된다. 그래서 얘가 커지든 요구 수익률은 커져. 근데 시험에서 요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위험률이 커지게 되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커지나,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작아진다. X. 무위험률이 커지든 위험률이 커지든 요구 수익률은 무조건 커져. 그래서 여러분들 5번 시험에는요, 무위험률의 상승 또는 위험 할증률의 상승, 얘가 다 나왔고요. 됐어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입니다. 그 다음, 자, 투자 위험입니다. 위험을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은요, 여러분들 분산, 표준 편차에 의한다. 그래서 아까 분산이라고 쓸 적에 표준 편차로 써도 동일하게 읽어라.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떤 관계냐? 분산의 루트 값이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해주면 분산이다. 그 다음,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다. 그리고 위험이나 분산은,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이다 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여기 또 적은 거야. 그 다음에 투자 위험입니다. 위험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에는요, 세 가지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장 위험도 사업상 위험이다, 이거 자꾸 우리가 헷갈려. 시장 위험도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그래요. 사시운이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사시는 운이다, 위험하다.
사시운이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이거 나오면 세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지렛대 효과에 따르는 채무 불이행,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따르는 위험, 요게 바로 뭐다? 금융적 위험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적 위험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위험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특히 유동성 위험은 뭐냐? 부동산을 뭘로 만들 적에? 현금으로 만들 적에 뒤따르는 손실, 그게 유동성 위험, 즉 황금성이 약해서 나타나는 위험. 요것을 유동성 위험이라 해서, 이 유동성 위험은 주로 뭐냐? 매각할 적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그 저기 뒤에서 지분 복귀액 논할 때 있죠. 그때 바로 유동성 위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제 투자의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그 유형에 보면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추구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요,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중립형이든 위험 추구형이든 실질적으로 다 존재할 수 있으나 항상 경제학적 인간은 위험 회피형이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논리가 전개돼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을 보면 동일한 수익률에 대해서 적은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 또는 위험을 부담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의 합리성 가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다음 위험 중립형입니다. 위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요, 무조건 수익률만 봐. 위험은 안 봐. 무조건 뭐만 본다? 수익률. 예, 여기서 위험 추구형은 없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은 가정하기가 참, 그래서 다른 조건 가면 큰 위험, 오히려 위험이 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위험 추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그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요, 거기에 요구 수익률에 그 처음에 무위험률, 거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 시간 대가. 그 다음 위험 할증률, 여기다 쓰세요. 위험 대가, 시간 대가, 위험 대가,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구 수익률에서 무위험률은 뭐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 위험 할증률은 뭐다? 뭐라고요? 위험 대가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요구 수익률을 찾는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찾는 거야? 아니면은 아까 봤지만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기대 수익률 평균 내는 거야. 기대 수익률은 호황이다, 불황이다, 보통이다 해서 평균 내면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 합이야. 그런데 이거 국공채 이자율이요.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 시장에서 결정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과 무위험률과 인플레이션율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의 위험률이라, 내 마음속의 위험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뭐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험 할증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큰 이유는 위험 할증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수적 하면 무조건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 위험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개발 위험은 왜 여기다 제가 썼냐면요, 우리가 투자론에서만 위험이 나오는 줄 알아. 근데 투자론에서만 위험이 나와요? 저 뒤에 개발론에서 또 위험 나와. 개발론에서 또 위험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론에서 그 위험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법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기껏 부동산 샀는데 뭐 하려고 해서 샀냐면 거기에다가 병원 지으려고 샀어. 근데 병원 허가 안 나온대. 이런 게 무슨 위험? 그게 법률적 위험인 거예요. 법적 위험. 됐어요? 그러면 은행 저거 못 짓잖아.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런 게 개발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뭐냐? 여러분들 공사 기간이 자꾸 연장돼. 그럼 비용 위험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게 비용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에 따른 위험으로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투자 위험에도 이미 들어 있고요. 법률적 위험도 여러분들 투자론에서도 이미 들어 있어요. 그 위에 앞에 보세요.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 개발 위험이라고 하는데 보면 법적 위험과 시장 위험은 투자 위험에 이미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더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비용 위험. 그럼 비용 위험 뭐라고요? 기간 장기화돼.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 점점 커지잖아. 그게 비용 위험이다.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기업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에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맞아요. 왜 그렇죠? 예, 여러분들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어. 이게 시장 위험 아니야 원래. 경기 침체 이런 문제는 시장 위험이에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자, 투자의 위험에서 사업상 위험 하면은 사업상 위험은 시운위, 사시는 운이다, 위험하다. 그죠? 시장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해도 기억 맞다는 거예요.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경기 침체니까.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진다. 예, 대출자는 뭐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스스로 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바로 뭐다? 위험의 전가 아니야. 위험의 전가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이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자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게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는 곡선이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곡선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 곡선상에 있는 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이게 수익률이요. 수익률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도달한다, 도달 못한다. 못해요. 수익률을 크게 하려면 반드시 뭐까지 늘려야 된다? 이게 위험이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증가시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곡선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개발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인한 체계적 위험은 맞았다 틀렸다. 벌써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모든 부동산에 동시에 작용하는 건 뭐다? 체계적 위험. 개별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건 그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미 읽으면 틀렸어. 개별 부동산 나왔어.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여러분들 딱 읽어보니까 뭐가 적혀 있냐면요, 채무불이행. 그 다음 부채 증가. 부채 증가라는 건 뭐냐?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죠? 이거 두 개 나오니까 벌써 뭐가 떠올라?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다른 것은, 답은 일단 틀린 것은 3번이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자, 뭐가 뭐보다 크대요? 요가 기보다 크대요. 그러면 고개 드십시오. 얘가 바뀌어야 돼. 얘가 바뀌어야 돼. 기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바뀌려면 어떻게 돼? 얘가 뭐라고 썼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그저 점점 하락하게 된다. X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그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왜? 다른 것들은 외워도 해결되지만 이런 것들은 외워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만 알자는 거예요. 요와 기가 다를 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시장은 균형이라. 시장은 균형량 균형 가격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는 균형이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돼. 같아지는 데는
얘가 줄어들어서 같아지는 방법도 있고 얘가 커져서 같아지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시장이 아니야. 외부에, 아까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익률이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뀌는 건 뭐다? 얘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서? 커져서. 근데 걔를 뭐라고 썼어? 답은 3번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됐어요? 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네. 요구 수익률이 회피형일수록 어떻다 그랬어 아까? 크다. 크크크. 예. 아까 저는 보수적이라 그랬죠. 예. 크크크야.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맞네요. 요기 중에 뭐가 커야 된다? 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이다. 그죠? 그래요. 다시요. 수익률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위험 추구형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됐네요. 예, 그래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투자자. 답은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위험의 처리입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위험을 통제하는,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것이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 그럼 위험의 회피는 뭐냐? 위험한 건 투자 안 해요. 자, 그러면 절 좀 보시오. 위험한 건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얘는 투자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예, 엄밀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없다야. 그다음 그러면 자, 위험의 회피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전혀 안 한다. OX. 그러면 X야. 투자를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위험의 회피형은 어떤 거냐? 요것만 투자해. 뭐만 있는 거. 무위험률만 있는 것을 투자하는 거야. 뭐만 있는 것을 투자해? 무위험률만 존재하는 것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예, 무위험률. 여기까지 됐어요? 뭐만 있을 때? 무위험률. 즉 한마디로 위험 대가 아니면은 시간 대가. 위험은 안 해. 이건 안 해.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투자 안 해. 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위험만 있는 것을 투자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냐? 국공채 말고는 투자 안 해. 한마디로 예금해 안 해. 예금도 안 해. 은행도 은행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보다는 조금 어때? 그래도 0.001%더 높은 거야. 왜? 은행도 위험하거든. 됐습니까?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런데 기본은 그거야. 기본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의 이자율이 높아? 아니면 국공채 이자율이 높아? 거기도 위험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건 안 한다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한다? 예, 국공채 말고는 안 산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야. 국공채 이자율.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 그게 위험의 회피다.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요. 위험의 전가는 위험을 남한테 떠넘긴다. 그래서 위험의 전가에 여러분들 예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비례, 그죠? 예, 비례 임대료, 그죠? 임대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요? 예, 비례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거야. 임대인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임차인한테 전가하고 있다. 그 사실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올라야 될 거,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그거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어떻게 한다?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떠넘긴다. 그게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요. 세 번째, 보험. 보험 드는 거. 이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의 전가. 여기에서 위험의 보유는 위험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그래서 충당금 제도.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돈 은행에서 이렇게 저 우리가 관리비 낼 때 충당금들이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도배도 하고, 그죠? 뭐 시설 뭐 고치는 데도 쓰고, 그죠? 예, 그거 그런 겁니다. 그게 위험, 보유. 그 다음에 위험의 통제. 그래서요, 위험의 통제. 아이고 그렇게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일단 칠판을 보세요. 이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럴 때 위험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야. 얘가 얘보다 클 적에 투자를 하죠. 근데 얘를 가능한 한 낮게 잡아. 얘를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낮게 잡았는데도 얘보다 커.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할 만하다는 거야. 다시요. 얘를 낮게 잡으면 낮게 잡을수록 여기 기가 요보다 클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커. 그러면 투자하게 되면 덜 위험해. 그래서요, 기를 낮게 잡고 요를 크게 잡는 방법이라는 거요. 요를 크게 잡는다. 여러분 아까 썼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거하고 이건 내 맘대로 결정해. 요걸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본다? 높게 본다라는 거야. 일단 요걸 작게 본다. 요게 바로 뭐다? 기대 수익률을 작게 본다. 그래서 요걸 작게 보는 걸 우리는 보수적 예측. 그리고 요걸 크게 본다. 요것을 우리는 위험 할증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크게 본다? 요구 수익률을 크게 본다.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수적 예측. 됐어요? 보수적 예측 제일 먼저 나왔죠? 거기에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본다? 낮게 본다. 그게 답인데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본다라고 시험에 꼭 나와. 난 이거 아주 그냥 틀리는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어느 날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딴짓 하다 보니까 이게 낮게 보는 거야? 높게 보는 거야?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더라고. 평소에는 이걸 틀리는 게 난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심전심 되더라고요. 예,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보수적 예측 어떻게 했다? 낮게. 거기에 대해서요, 위험조정 할인율법 보세요. 밑에. 그죠?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보는 거야? 크게 보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의 기법이야. 왜? 할인연금 수지 기법 고개 드십시오. 할인연금 수지 기법 하면 우린 뭐가 떠오르죠?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근데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 얘네들은 할인율로 무엇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요구 수익률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연금 수지 기법에 여러분들 그 이론적 근거다, 그렇게 거기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예측과 위험조정 할인율법 두 개를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평균분산법, 그 다음에 변이계수법 아까 했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는데, 그 위험을 줄인다는 건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구별합시다. 모든 부동산 나오면 뭐요? 체계적 위험. 됐어요? 특정 부동산 나오면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체계적 위험. 됐어요?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민감도 분석 시험에 많이 나오죠. 민감도 분석은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한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민감도 분석을 뭘로 나온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나와. 그러면 X야. 그래서 꼭 이런 거 나오잖아.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움직이는 거야. 독립과 종속이 있어. 그래서 독립에 의해서 종속이 움직여. 근데 꼭 거꾸로 써. 종속변수에 의해서 독립변수가 움직인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독립에 의해서 종속이 움직이는 거야.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하죠?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져.
근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놈을 어떻게 한다? 통제한다라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가장 민감한 놈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겠죠. 누가 제일 민감한가? 그게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놈 원인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독립변수입니다. 고개 드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이것만 갖고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종속변수에 의해서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이따위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독립변수는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움직임으로써 결정되는 값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움직임으로써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 찾는 것. 이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그 다음에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할 때 결과에 가장 민감한 것,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 변이계수법. 그 밑에 보시면 평균분산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변이계수법에 의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데 고개 드시오. 변이계수는 클수록 작을수록 좋다야. 변이계수 말 그대로 변이계수요. 다시요. 여러분들 상관계수 클수록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야. 다시요. 상관계수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 그래가지고 작을수록 그 다음에 변이계수 클수록 작을수록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덜 위험하지 않은 투자야.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위험이에요. 변이계수가 작다. 그럼 변이계수는 뭐냐? 평균분의 분산. 다른 말로 하면 평균분의 표준편차. 그것을 변이계수다. 그리고 이 평균이 거기에 기대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게 위험인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뭘까요? 이걸 뒤집었으면 그때는 뭐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걸 뒤집게 되면 그때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때 이걸 뒤집을 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뭐 할 적에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이런 거 할 적에 주로 어떨수록 좋소? 주로 작을수록 좋은 거야. 주로 여런데 여기 투자론에서 어떨수록 좋아? 주로 작을수록 좋다. 예.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답은 4번인데요. 위험 관리의 방법으로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상향. 벌써 틀렸어. 됐어요? 예, 그게 그리고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평균 분석. 요거는 맞아. 이건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 요구 수익률은 가능한 한 어떻게? 크게. 예, 그겁니다. 그다음에 5번 보세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는 부적적 자산에 대해선 투자 안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할 게 뭐밖에 없다고? 국공채. 그 다음 1번 보세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하게 된다. 이게 위험 할증률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운영 위험은 사무실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따른 것으로 뭐 이렇게 폭넓게 지칭된다. 그래서 이 운영 위험, 그죠? 얘는 어느 위험에 포함돼? 사업상 위험. 맞습니다. 사업상 위험에 포함됩니다. 운, 위. 그래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 위치적 위험, 얘네들은 다 뭐다? 사업상 위험에 포함된다. 그 다음 자, 투자자가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게 넘겨. 그죠? 보험의 전가. 맞네요. 그 다음에 다 맞네요.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어떻게? 높게 해. 그거 꼭 거꾸로 쓴다니까. 고개 드십시오. 자, 기대 수익률은 낮게.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은 그게 여기에 맥이라는 거요. 위험할 때 그렇게 잡는다는 거요. 그래서 4번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민감도 분석입니다.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있어서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원인이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맞네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꼭 어떻게 나와?
흡수율 분석이다라고 나와. 민감도 분석을. 그래서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제발 우리가 구별하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수적 예측이요. 보수적 예측은요,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수익률을 어떻게 했다? 낮게 잡았다. 어떤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2번 아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다시요.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감사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겁니다. 5번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분석의 모형,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효과는 일단 비체계적 위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비체계적 위험. 그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그죠?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클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수록.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세 번째요. 됐어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같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것이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 상관계수가 클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거기에 밑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시장의 힘, 그 다음에 시장, 모든 부동산 하면 체계적 위험으로 포트폴리오로 줄일 수 없다. 예, 그 다음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틀린 것은 1. 분산 투자 효과 그게 포트폴리오야.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림에 따라 뭐가 감소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해서 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1번 답입니다. 2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일 때에 반대로 움직인대요. 그땐 여러분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작죠.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떻다? 크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예,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맞네요. 그 다음은 3번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결합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거 지워버렸네. 그죠? 예, 최대 수익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위험을 늘리기 전에는 수익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이론이다. 하지만 여기서 줄이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고개 드십시오. 특정 부동산 비체계적, 모든 부동산 체계적. 그 다음 체계적 위험하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 때 위험 할증률 요거는 뭘 의미한다? 체계적 위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됐습니까? 근데 저기서 말하는 거 포트폴리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별해 달라. 그 다음 답은 2번 문제죠. 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안 돼. 모든 부동산에 동일한데 어떻게 줄여 이걸. 그래요. 얘나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요. 여러분들 체계적 위험 이런 뜻이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러면 내가 이놈을 선택하든 저놈을 선택하든 달라질 거 있어 없어? 그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누구를 선택하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부동산 그런 개념입니다. 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왜 그렇죠? 예, 실물이기 때문이에요.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손해보잖아. 근데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면 같이 올라주거든. 인플레이션이 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뭐 딴 게 인플레이션이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 위험조정 할인율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장래 위험을 크게 올리는 거. 그래서 위험할수록 어떻게 크게.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 맞네요. 요구 수익이라면 체계적 위험. 그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맞습니다. 그 다음은 3번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처럼 시장의 힘에 의한 거. 시장에 의한 거야. 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꼭 기억하세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난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접한점이다. 접한점이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하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위험을 그죠? 우리는 뭘로 나타낸다? 분산이나 또는 표준 편차로 표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투자를 분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분산은 위에서 말하는 분산하고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분산은 위험을 듣다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그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27번 뭐요? 쉬자고요? 아, 여기까지 하고쇼. 네. 이거 뭐 한 문제야. 자, 효율적 전선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효율적 전선을 우리가 봤어요. 이겁니다.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은 수익률, 이쪽은 위험.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바로 요게 전선이야. 전선 영어로 하면 프론티어야. 프론티어. 맨 끝. 그래서 여기 있는 투자들은 선택이 가능한 투자고 여기 있는 건 선택 불가능한 투자로서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점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점을 투자자들이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투자자의 자들의,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죠. 개별 투자자들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할 때 갑은 요 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을은 요 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뭐냐?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만난 점, 접한 점. 이때 갑과 을의 성향을 보면 갑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고 을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 그러므로 갑은 보수적 투자자. 왜? 보수적은 크크크. 을은 공격적 투자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효율적 전선에 대한 기본적 이론이에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일단 답은 4번인데요. 효율적 프론티어의 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한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뭐가 틀렸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에 의한 체계적 위험입니다.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2번 투자자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무조건요, 여러분들 일일적에는 위험 절감 효과가 없는 거야.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있는데 기왕 일적에는 1보다 많이 작아야 적게 작아야 많이 작아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수익률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의 뭐다? 상관계수야. 됐어요? 예.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의 상관.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에 따라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예, 뭐가 줄어든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요거는 앞에 있는 문제에 그거하고 어떻소? 요 지문 똑같잖아. 이처럼요, 각 개별적인 지문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은요, 아주 유명한 지문들은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 한 10번 이상도 나와요. 단,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지문만 10번 이상 나오는 지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위험의 관계를 논하는 얘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